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성과와 결과는 흔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기초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낮다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높은 기대를 하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올라간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목표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의해 주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외가 쪽에 치과 의사가 7명이나 있는 내 처남이 치과 의사가 된 게 특별한 일일까? 마약을 복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여성이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여성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숙해지면 더욱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환경에 휘둘려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주변 환경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와튼 스쿨의 마케팅 교수 조나 버거는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이렇게 말한다. 원자들이 서로 반응하듯이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면서 만들어진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할 때 그 이유가 그것이 정말 좋았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다. 당신의 욕망은 대개 단순히 무언가에 노출된 결과다. 한 연구에서도 담배 광고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흡연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는 누가 친구가 되는지에도 적용된다. 근접 효과에 따르면 교실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두 줄 앞에 앉은 사람보다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중연설가이자 작가인 지그 지글러는 당신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한다.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며 결과는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말했다.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더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싶은가?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스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야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전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깨어있는 마음은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기술이다. 당신이 처한 상황은 무엇인가? 그 상황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선택했는가? 당신의 삶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인가? 아니면 단순히 주변 환경에 휩쓸린 결과인가?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환경을 지배하는가? 실행심리학자 마셜 골드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트리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한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들의 행동과 욕망, 정체성, 관심을 지배하도록 설계됐다. 그런 외부 환경이 당신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외부 환경이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는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 반응에 자신의 발전과 자유가 달려 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행동하고 존재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생각할 것인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라.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틀림없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답은 현재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 갇히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보라. 현재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재 상황에 따라 목표를 정하는 것은 피했으면 한다. 그보다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라. 그것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행동의 동력으로 삼아라.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엘렌 랭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정체성은 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상황은 누가 만드는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수록 상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자기다움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깨어 있음,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라. 본능적으로 당신의 뇌는 이미 그리고 즉시 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동양의 신비주의자 루미는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정신은 주변 환경에서 그것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깨어 살피게 된다. 그리고 선택적 주의로 이미 주변에 존재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게 해준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 예를 들어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포부가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들 가까이 접근하라.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부유해지고 싶다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당신이 속한 집단에서 평균이 되라. 피그말리온 효과에 더해 단순 노출 효과도 활용하라.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느 순간 자신도 그런 행동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 행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런 특성들을 빠르게 배운다. 진정한 친구란 미래의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인간관계는 특정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게 마련이다. 평생 지속하는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예전부터 도움이 된 멘토나 사업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당신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멘토나 파트너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언제나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각뿐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더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가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더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는 거래적이 아니라 변혁적이어야 한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래나 경제적 목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건 당연히 생긴다.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우리는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한 사람과 결혼한다. 변혁적 관계를 맺으라는 건 서로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말이다. 변혁적 관계에서 서로 돕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열망만 있다. 변혁적 관계의 목적이자 방식은 변화다. 배품과 감사, 성장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변혁적 관계의 핵심이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먼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라. 거기서 출발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혁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변혁적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면 미래의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탁월해질 것이다. 거래적 관계로는 지금 이 지점까지만 올 수 있었다. 거래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의 나는 더 멀리 갈 수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는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잘 선택하라. 인간이라는 종인 우리는 2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하도록 진화되지는 않았다. 대체로 인간의 결정은 근시안적이며 상상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주로 당장 보상을 안겨주는 일을 추구하며 이런 행동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의 나는 큰 대가를 치른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심리학과 교수로 15년 동안 미래의 나를 연구해온 할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첫 단계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을 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던가, 미래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내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때 당신은 그 사람이 현재의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일들에 관심을 두며 현재의 내가 하지 않을 행동을 한다. 감정이입 다음 단계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행동 혹은 하지 않는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의 현재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인식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지고 나아질 것이다. 허시필드는 미래의 나와의 연결성 정도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정이입을 떠나서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을 친구로 보게 된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기꺼이 희생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미래의 내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소비의 즐거움을 희생할 것이다. 일시적인 만족을 희생하고 교육과 건강, 인간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좋아하다가 그 감정이 커져 사랑하게 되면 현재의 보상을 희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게 된다.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나는 그 일 혹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투자한다.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면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력과 기술을 향상하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미래의 내가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좋은 성격을 지니며 훌륭한 환경에서 살도록 기꺼이 투자한다. 나는 그러한 투자를 기쁘게 한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투자한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할수록 미래의 나와 더 긴밀히 연결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자신에게 무엇을 투자하든 행복하고 거기에 전념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투자한 모든 것이 결과를 내고 그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 큰 보상을 안겨준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면 당신은 그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미래의 나를 사랑할수록 미래의 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비전이 커지면 현재의 나는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동기를 얻는다. 댄 설리번은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분명한 것은 미래의 나와의 단절이다. 허시필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보내거나 폭식이나 과소비를 하는 등 지금 당장 도파민이 잠깐 생기고 마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눈앞의 보상을 쫓는 것은 미래의 나를 희생시키는 일이다. 유익이 미래까지 지속하는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하라.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손실이 되거나 투자가 된다.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반대로 투자가 되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부유해진다. 미래의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건강이 좋지 않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부유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가? 단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할수록 장기적인 미래의 나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진다. 그러면 몇 달 후나 몇 주 후, 며칠 후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 그야말로 내일이 없는 삶이다.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에 투자할 때 미래의 나는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면 허시필드가 말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동일시되는 생생함을 얻게 된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한눈 팔지 않고 목표한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다. 생생한 미래야말로 강력한 미래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성공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미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일상을 사는지
자세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나를 향해 가는 것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게 사실상 더 수월하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미래를 생성하고 자세하게 그려보라. 그 미래가 언제인지는 마음대로 선택하라. 예를 들어 지금부터 5년 후의 미래의 내가 되어보라. 그 삶이 어떨지 상상한 다음 편지를 써라. 이때 미래의 나는 자신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래 생각하지도 마라. 미래의 나를 5분 후든 60분 후든 원하는 대로 설정하라. 편지를 쓰려면 유연함과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연습을 하면 미래의 나와 더 가깝고 명확하게 연결된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그냥 대략적으로 써도 좋다. 하지만 즐기며 써야 한다. 이건 그저 미래의 나와 나누는 대화일 뿐이다. 여기에 다른 사람은 없다. 아무도 그 편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테니 즐겨라. 이 연습을 통해 나는 미래의 내가 살 집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미래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도 볼 수 있다. 미래의 나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현재의 나는 힘을 모아 엄청나게 강력한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보라.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네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와의 단절이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없다. 미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할 수도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도 없다. 끊임없이 주의를 빼앗는 일들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며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될 때 미래의 나는 큰 빚더미에 앉아 크나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2011년에 개봉한 SF 영화 인타임에서 저스틴 팀브레이크는 빈민가에 사는 윌 살라스 역을 맡아 연기했다. 이 영화에서는 돈 대신 시간이 유일한 화폐다. 모든 사람의 팔뚝에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시계가 새겨져 있다. 영화에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4달러가 아니라 4분이다. 이 세계에는 신용카드 단말기와 비슷한 작은 기계가 있다. 거기에 팔뚝의 시계를 대면 시간이 추가되거나 깎인다. 25세가 될 때까지 이 시계는 멈춰 있다. 그리고 25세 생일이 되면 시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제공된다. 그리고 즉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25세 이후에는 신체적 노화가 멈춘다. 28세나 49세, 심지어 302세가 되어도 팔뚝의 시계가 똑딱 그리기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다.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만큼 살 수 있다.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시간만으로 살아간다. 반면에 최상위 타임존에 사는 부자들은 자신의 팔뚝 시계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시간이 들어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빈민가에 사는 사람에게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받는 시간이 자신에게 남은 생명이다. 그들은 다음날 교대 근무가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 받는다. 다음날 교대 근무가 끝날 때 다음날 생존할 시간이 팔뚝시계에 채워진다. 빈민가 사람들은 하루를 생명을 연장하려고 일자리에 얽매여 있다. 그들은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더 얻으려고 한다. 그들의 시계에 남은 시간은 대부분 24시간이 제한된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거나 전략을 세울 충분한 시간이 없다. 이 영화에서는 시간을 다 써서 시계가 멈추면 죽는다. 거리 곳곳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은 빈민가 사람들의 시신이 널려 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질주가 펼쳐진다. 그런 삶에 번영은 없다. 영화에서 상위 타임존 사람들은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린다. 이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 빈민가에서 벗어나 하위 중산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1개월의 시간이다. 하위 중산층에서 중산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2개월의 시간이다. 중산층에서 상위 중산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6개월의 시간이다. 상위 중산층 타임존에서 벗어나 상위 0.0001% 부자들이 모여 사는 뉴 그리니치에 입성하려면 1년이란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 각 타임존에서 생활하는 비용은 상위로 올라갈 때마다 급격하게 상승한다. 뉴 그리니치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비용으로 내야 한다. 집값은 몇 년 또는 몇십 년이다. 상위 타임존으로 이동하려면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입이 필요하다. 빈민가에 사는 사람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모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25세가 막 지난 사람들이 상위 타임존으로 이동하는 일도 드물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윌의 가족이 빚이 너무 많아서 윌이 25세 생일에 받은 시간은 일주일 만에 바닥나 버렸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타임존에서는 모든 게 느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곳의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법이 없다. 반대로 하위 타임존의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적어서 언제나 서두르고 분주하다. 이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삶이다. 이 SF 영화에서처럼 대부분의 인간은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음식을 먹고 청구서를 결제하고 직장에 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양치질을 하는 등 당장 닥친 일을 처리하는 게 대부분의 행동이다. 하루살이 인생이 따로 없다. 기껏해야 한 달 정도를 미리 계획해 가끔 휴가를 가는 정도다. 1906년 저널리스트 알프레드 헨리 루이스는 인류와 무정부 상태 사이에는 단지 국기니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고작 국기니 정도만 비축해 놓는다. 대부분 6개월치의 식량이 없다. 또한 12개월 안에 생길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자금이 없다. 사람들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하루를 보내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 가고 점심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말을 보내고 청구서를 결제한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미래는 한 걸음 앞이며 우리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설계된 시스템에서 사는 것처럼 느낀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늘 급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가 버린다.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오랜 시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초점을 바꿔야 한다. 더 원대한 미래와 연결하라. 미래의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투자와 배움을 시작한다면 5년 후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미스터 비스트는 5년 만에 돈도 기술도 없는 17세 청소년에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시간의 속도를 늦추고 진정한 발전을 하려면 시각을 바꿔 훨씬 더 원대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종류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비즈니스 전략가 스티븐 코비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르치려고 돌멩이와 자갈, 양동이를 사용했다.
그는 작은 자갈을 양동이에 붓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와 큰 크기의 돌멩이를 부었다. 하지만 자갈이 양동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돌멩이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코비는 양동이를 비우고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중간 크기와 큰 크기의 돌멩이를 먼저 부었다. 그 다음에 자갈을 쏟으니 자갈이 돌멩이 사이사이의 공간에 채워졌다. 중요한 걸 먼저 넣음으로 마법처럼 모든 게 똑같은 공간에서 다 들어갔다. 자갈을 먼저 붓는 행동은 사소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코비는 양동이가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중간 크기와 큰 크기의 돌멩이는 인간 관계나 계획, 배움, 건강 등 중요한 일이다. 자갈은 중간 크기와 큰 크기의 돌멩이는 인간관계나 계획, 배움, 건강 등 중요한 일이다. 자갈은 이메일 확인이나 모임 참석 등 시급한 일이다.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할 때 우리는 결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극작가 메르디스 윌슨은 내일 충분히 모으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아놓지 않은 어제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현재 상황 너머를 생각하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라.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시각을 바꿔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5년 후의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두어 날마다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보다 먼저 하라.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5번째 요인은 단기적이고 시급한 일들을 목표로 생각하고 미래를 너무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극한의 노력을 쏟아부으며 열심히 달리지만 항상 제자리에서 맴도는 공식이다. 비즈니스 거물 그랜트 카도는 50세까지 치열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자신이 매우 열심히 일했지만 목표를 너무 작게 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면서 몇십만 달러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몇백만 혹은 몇천만 달러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일한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다. 카도는 자신의 저서 10배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최대 실수는 사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점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1만 달러를 벌든 1000만 달러를 벌든 돈을 벌려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카도는 1959년 3월 28일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52세였던 2011년에 10배의 법칙을 출간했다. 이 책의 출간이 카돈에게는 터닝 포인트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일즈 및 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카돈은 비교적 성공한 백만장자였다. 하지만 10배의 법칙을 출간하고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세워 거기에 전념하면서 그의 용기와 대범함은 점점 커졌다. 2012년 카도는 플로리다에서 단일 사모펀드로는 가장 규모가 큰 대규모의 부동산 5개로 구성된 사모펀드를 인수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그는 순자산을 약 2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10배 이상 늘리면서 자산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카돈이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면서 만든 결과였다. 시급한 일들과 사소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느라 당신은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무주의 맹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청동주화를 찾는데 급급한 나머지 주변 곳곳에 널려있는 그 말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리고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본다. 그렇지만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들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금화가 당신 앞에 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다르게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올해 10만 달러를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해 10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한다. 질문을 다르게 해야 혁신적인 생각에 불을 지피고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보게 된다. 심리학자이자 영적 교사 웨인 다이어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이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 라고 말했다. 추구하는 것을 바꾸어 보라. 그러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무주의 맹시를 선택적 주의로 바꿔라. 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그러면 어디서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목표를 무말 정도로 높게 설정하라.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즉시 보일 것이다. 댄 설리번은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뇌가 찾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다 라고 말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10배 아니 100배 더 크게 세워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원칙과 법칙, 전략을 찾게 된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목표를 더 높게 세우는 게 낫다. 강고계의 전설 고 폴 아덴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철저하게 무시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게 자기 능력 밖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회사를 목표로 삼아라. 타임지 표지에 실리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목표라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라. 불가능은 없다. 미래의 나를 수시로 위협하는 요인은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NFL 쿼터백 톰 브레디는 축구에서 역사상 최고 선수를 뜻하고 고투로 유명하다. 팀 스포츠에서 개인의 기량을 높이 인정받는 것이다. 브레디는 슈퍼볼에서 7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많은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오랜 선수 생활이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그의 나이는 44세다. 신체 조건을 볼 때 그는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선수로 결코 아니었다. 사실 브래디는 다소 속도가 느리고 실수도 많았다. 그는 2000년 NFL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199번째 선수로 지명됐다. 브래디의 선수 생활 전반을 살펴보면 그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쿼터백을 절대 잘 해내지 못할 거야. 그는 운동선수가 아니야. 브래디는 우승을 통해 그러한 의문이 틀렸음을 증명했지만 그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의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경기를 뛰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 라고 생각했다. 톰 브래디의 책은 ESPN 다큐멘터리 경기장의 투사에서 브래디는 선수 생활 내내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경기장 안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NFL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보 이스는 TV로 스포츠 중계를 볼 때 해설가가 실제 선수 출신이 아니면 소리를 줄인다고 말했다. TV 스포츠는 프로 선수가 아니라 팬을 위해 방영된다. 프로는 그런 방송을 보지 않는다. 스포츠 중계는 프로가 아닌 관중을 위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스포츠 해설가는 그들이 해설하는 스포츠만큼 인기를 얻는다. 해설가는 관중석에 앉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평가하고 비평한다. 스포츠 비평은 인기가 높아졌고 즐거운 일이 됐다. 그들은 경기장 옆에서 양복을 차려입고 번드르르한 말만 중얼거린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경기장 밖에서 비평하는 구경꾼들은 늘 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는다. 아니면 경기장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게 하려고 당신을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다. 석세스 지어의 전 발행인 데런 하디는 당신과 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 라고 말했다.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라.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더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일, 거기에 더해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만 하다가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공포의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는 꼴이다. 수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거나 책을 쓰겠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는 등 무언가 하고 싶다고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로마의 철학자 카토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라고 말했다. 경기장에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경기장 옆에서도 의도적인 연습을 할 수 없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대는 부전성으로 승리를 빼앗아간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뒷짐지고 비평이나 할 줄 알지 진정한 프로는 되지 못한다. 경기장 옆에 머물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뻔하다. 심리학에서 용기란 숭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말한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말에 따르면 용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에 경기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에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의 행동과 무지가 낳은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한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지만 경기장 밖에 앉아 있는 당신은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다. 나는 온라인 글쓰기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5년이 걸렸다. 2010년 선교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되고 싶은 게 작가라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2015년 돼서야 비로소 나는 경기장에 들어가 배우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니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과 신랄한 비난도 받았다. 내 글이 인기를 얻을수록 비난의 강도는 더 세졌다. 하지만 나는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것보다 불안한 감정을 마주하는 게 더 어려웠다. 나의 아이디어와 생각,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글로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힘들었지만 나는 경기장 안에 있었고 빠르게 배우고 있었다. 경기장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는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다. 나는 사업을 성장시키고 훌륭한 멘토나 인플루언서와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출판 계약을 따냈고 그 밖에도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 마일 마커 이 지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와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마일 마커 C 지점에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경기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전체 그림을 파악하려면 나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때
실패가 최고의 친구였다. 경기장에는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로렌과 내가 세 명의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우리는 직접 부딪히며 배웠다. 특정 주제를 다루는 책들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그런 책에 있는 조언을 실제 경험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모호할 때가 있다. 경기장 안에 있으면 지금 당장 제대로 된 회법이 절실하기 때문에 책에서 얻는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기장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제대로 배운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현실은 모른 채 이론만 따지며 비평을 일삼게 된다. 그곳에는 진짜 위험이나 패배가 없으니 무엇인가를 배우려고도 배운 걸 응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실에 맞서면 실패하며 배우고 배운 걸 응용한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게 된다. 아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수시로 울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느라 밤새 한잠도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에게서 떨어져 낯선 사람들과 사는 아이를 어떻게 탓하겠는가. 날마다 나는 실패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7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나는 아빠로서 하는 일들이 하나같이 다 실패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경기장 안에 있다. 그리고 배우고 있다. 7년 전보다, 아니 7일 전보다 나는 육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실패하고 배우는 일이 불편하지 않다. 실수해도 괜찮다. 현재의 실수는 몇 년 전의 실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전보다 더 큰 경기를 뛰고 있다. 이 경기에 걸린 상금은 더 많다. 더 깊은 사랑을 얻게 되고 승리할 때마다 큰 보람이 있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꿈꾸는 것 같은 환상적인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은 실제 경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른다. 관중은 앉아서 분석만 하다가 두려움과 결정 피로를 느껴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그렇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할수록 미래의 나에 대한 제약은 점점 커진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다. 현실이 곧 교사이기 때문이다. 경기장 안에 있다 보면 마침내 미래의 내가 되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비틀즈는 1963년에 Please Please Me로 등장해 1969년에 그들의 마지막 앨범인 Let It Be와 에비로드를 녹음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악 세계를 바꿔놓았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밴드가 첫 앨범을 발표한 후 7년 만에 해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비틀즈는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우상이 됐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성공은 복잡한 문제들을 수반한다. 비틀즈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멤버들은 작곡하고 연주하는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며 같은 목표를 추구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면서 그들의 위치나 목표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복잡해졌다. 밴드 내에서 분열이 생겼다. 비틀즈가 성공하자 밴드의 외부 관계자들이 늘어났다. 외부 관계자들은 비틀즈의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레논과 맥카트니는 밴드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밴드의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1967년 사망한 후에 그들은 더욱 갈팡질팡했다. 비틀즈는 누가 뭐래도 역대 최고 밴드였지만 그들의 성공과 그로 인한 복잡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비틀즈의 해체를 불러왔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일곱 번째 요인은 흥미롭게도 성공이다. 비틀즈의 해체는 성공이 성공을 잡아먹는 성공병에 걸린 수많은 사례 중 하나다. 성공은 잘 관리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자멸의 길로 간다.
게이 핸드릭스는 성공이 어떻게 여곡가를 낳는지 설명하기 위해 상한선 문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핸드릭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잠재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 성공을 거두면 무의식적으로 기준선은 되돌아가려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한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과 성공, 창의성을 허용할지 설정해 놓은 내적인 조절 장치를 지니고 있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을 넘어가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해묵은 안전지대로 돌아간다. 많은 돈을 지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새로 번 돈은 자기도 모르게 모조리 배수관으로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한 경기장이 무엇이든 거기서 성공하려면 미래의 당신을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전념해야 한다. 미래의 나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의도적인 연습을 할 때 탁월한 성공을 거둔다. 그러려면 처음에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꿈을 꾸어야 한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면서 복잡성도 증가한다. 처음에는 열정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했다면 성공을 거둔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과거의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돈이나 시간 관리, 인간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불거진다. 그런 문제를 분석만 하고 있다가는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니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단기적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 목표를 뒤로 미루게 되고 초점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처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진다. 복잡성을 걸러내 관리하지 못하면 몰입과 집중의 숨통이 끊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워지며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한들 예전처럼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시간과 주의가 분산되면서 명확성과 초점을 잃게 되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만다. 작가인 그렉 맥커우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그 이후에 큰 성공을 다시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명확성의 역설이라는 현상 때문이다. 이 현상은 예측 가능한 4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명확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2단계, 성공을 거두면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생긴다. 3단계, 선택지와 기회가 늘어날 때 노력이 분산된다. 4단계, 노력이 분산되면 처음에 성공을 이끌었던 명확성이 줄어든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성공은 실패의 기록지다. 작가이자 철학가인 로버트 브롤트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라고 말했다. 성공을 거둘수록 덜 중요한 목표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회가 많아지고 작은 성공들을 손쉽게 이루는가?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목표를 더 크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와 집중력을 해치는 쓸데없는 일 99%를 걸러내야 한다.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유지하려고 확장하는 게 더 어렵다. 스포츠 분야를 생각해보자. 한번 정상에 선 팀이 다시 우승을 차지하는 일은 드물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여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린다. 성공은 기회를 안겨주는 동시에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한다. 그래서 정상에 머무는 데 필요한 집중적인 노력과 의도적인 연습을 더는 하지 않게 만든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안이한 생각을 하며 금방 나태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준 훈련을 멈출지 모른다. 마이클 호프는 소설 남아있는 사람들 종마루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난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강한 사람은 좋은 시절을 만든다. 좋은 시절은 약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고난을 만든다. 좋은 시절에는 집중력과 집념이 약해진다.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의 나를 더 원대한 모습으로 꿈꾸기를 멈춘다. 그리고 잠깐의 도파민을 얻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빠진다. 그런 행동과 생활 태도는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의 시기를 초래한다. 수학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한때 거대한 국가나 위대한 제국은 결국 몰락했다. 성공이 실패를 낳았다. 저명한 역사가 윌 듀런트와 그의 아내 아리엘 듀런트는 윌 듀런트의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잘 정리했다. 인간의 문명은 다음 세 가지로 주요 단계를 거쳤다. 사냥, 농업, 산업. 사냥 단계에서는 초점이 개인에게 있었다.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극도로 경쟁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집중했다. 농업 단계에서는 가족 중심이 있었다. 아이들은 농장의 일꾼으로 자랐다. 사람들은 서둘러 결혼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자녀를 일찍 낳았다. 이혼은 드물었다. 여전히 경쟁이 존재하는 사회였지만 농부들은 다른 농부들과 거래하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서로 협력했다. 산업 단계의 초점은 집단에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농장을 떠나 도시로 몰려왔다. 결혼은 전만큼 중요하지 않다. 자녀도 많이 낳지 않는다. 정부, 교육, 기술이 종교를 대체한다. 듀런트 부부는 이런 현상이 몰락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 집단이 번영하려면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도덕 규범에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듀런트 부부는 공산주의는 결국 몰락한다고 말한다. 자연과 사회에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서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은 자유와 자율성을 말살한다. 자유가 사라지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을 때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만다. 듀런트 부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천국과 유토피아는 우물 안에 있는 양동이들이다.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하나가 위로 올라온다. 듀런트 부부는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결국에는 다른 제국이 몰락한 것과 같은 이유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는 조금 더 미묘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에 져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사회가 쇠퇴하는 주요 이유를 설명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극심한 빚을 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내부 분열로 균열이 발생하면 그것은 몰락의 조짐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국가다. 하지만 달리오는 미국이 많은 잘못된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과 팀, 조직, 국가는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성공하는 것과 그 성공을 확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 해이해질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해 투자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 돈, 인간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공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복잡성에 직면한다. 한 번의 성공만 맛보고 주저앉는 것을 피하려면 성공할 때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성공하면 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덜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급급하게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정신이 나뉘게 될 수 있다. 성경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다. 성공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위협.
미래의 나는 고정불변의 모습이 아니다. 삶이 나아갈 방향은 무궁무진하다.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2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이 죽지만 않는다면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은 아마도 인간이 스스로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7가지 위험 요인 리스트를 활용해 현재 어떤 요인이 당신에게 가장 위협적인지 검토하라. 파트 2에서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탐구할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면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잘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삶을 창조할 힘을 얻을 것이다.